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금 24, 25일은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28일 오늘은 중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한 반면 홍콩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내외적인 부담 요인들의 존재로 아직 투심이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상해시의 임시 락다운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투심이 더 약화됐습니다. 오늘 중국 5대 지수의 등락을 보면 상해 종합지수 외에 나머지 4개 지수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0.07% 상승, 심천성분 1.02% 하락, CSI 300 0.63% 하락, 상해 과창 1.46% 하락, 심천창업지수 1.66%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67개 세부 업종 중 오늘 상승 업종이 27개, 하락 업종이 40개인데요. 상승폭 큰 순으로 석탄 3%대, 정유, 천연가스 2%대, 부동산, 도로, 해운, 건설, 전력, 통신, 문화, 미디어 1%대, 그 외에 인터넷, 농업, 철강, 육로, 운수, 항공, 농약, 비료, 건설기계, 은행, 증권, 수력, 건자재, 보험 등이 1% 이내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 업종은 주류, 발전설비, 배터리 2%대, 우주, 군수, 항공, 정밀화학, 기초금속, 가구, 바이오, 자동차, 부품, 의료, 보건, 화학원료, PC, 하드웨어, 외식, 관광이 1%대, 그 외에 태양광, 풍력, 통신 장비, 전자부품, 반도체, 가전, 제약, 제지 등이 1% 이내에 하락했습니다. 즉 오늘 상승 업종은 대체로 에너지, 부동산, 인프라 관련 분야이고 하락 업종은 내수, 성장주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류 업종이 2%대 하락했는데요. 기존의 내수 경기 둔화라는 큰 배경도 있지만 규조모태주가 3월 25일과 26일에 가격 인하를 한 반면 오량액은 가격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뭔가 시장에 어떤 혼란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홍콩 증시.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홍콩 지수, 특히 홍콩 테크 지수의 흐름을 보면 16일 료허 부총리가 금융안정위 전문회의를 소집한 그날 16일은 홍콩 테크 지수 22% 급등, 그리고 7% 상승, 그 후에 이틀 연속 하락하고 또 다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이틀 하락하고 3월 28일 오늘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지수와 홍콩 애추지수는 1%대, 홍콩 테크지수는 2.62% 상승했는데요. 홍콩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에너지 4%대, 소매 4%대, 소프트웨어 서비스 2%대, 반도체 1%대, 하락 업종은 운송, 생활용품 1%대, 내구재 소비, 의류, 방직, 자동차, 자동차 부품, 보험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오늘 홍콩 테크 지수 편입 종목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은 메이투안인데요. 11.56%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목금 24, 25일은 메이투안이 각각 5%대, 8%대 하락했는데요. 당시 홍콩 증시 하락이라는 큰 환경도 있었지만 4분기 실적 실망감이 컸다고 보는데요. 3월 25일 메이투안이 4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액은 4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39.36억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74% 확대됐습니다. 28일 오늘은 또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메이투안이 11% 반등했는데요. 3월 16일 료허 부총리의 그 전문회의 소집 후부터 지금까지 홍콩 테크 지수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동안은 이런 자금 수급에 따라 등락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최근 찐중투를 구독해 주신 분들 중 메이투안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이 파란색 영상, 이 현지 칼럼을 공유드리는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상해시와 심천시의 방역 조치에 대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3프로 출연 영상을 보신 후 찐중투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마 찐중투 과거 중국 시황 영상들을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내용을 다 반복해 드릴 수는 없고 일부 내용만 언급하고 갈게요. 중국 시황 3월 16일 1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월 16일 반등한 것도 좋고 료허 부총리가 금융안정위 전문회의를 소집한 것도 좋은데 오늘 하루의 반등만으로 바닥이 확실히 확인됐고 이제부터는 추세적으로 반등한다고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 금융안정위 전문회의와 증시 흐름과의 연관성, 둘째는 코로나 방역 문제, 셋째는 국내 경기. 네, 3월 들어 중국 시황 영상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순출란 부총리가 3월 12일 전국 방역 공작회의에서 대외적으로 해외 유입 방지, 대내적으로 반등 방지라는 총 전략, 제로 코로나라는 총 방침을 동요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지 않으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부적으로 집중된 코로나 상황을 통제하고 방역 성과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고, 또 3월 22일 국가위생건강위 의정의약부 국장은 도시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학적이고 신속한 분석으로 전수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확산을 조기에 방지해야 하지 우리가 코로나를 쫓아가기만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고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상해시, 인구 2,500만 명의 상해시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3월 18일부터 확진자 발생 지역 대상으로 48시간 내에 2차례 코로나 검사 작업을 했고 19일부터 시민 전체 대상으로 48시간 내 전수검사를 2번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무증상 환자들을 신속하게 검출해내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기사를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3월 27일 저녁에 상해시에서 중요한 방역 강화 관련 통보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다 적다에 관한 기준과 체감도가 한국이나 서방과 전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우선 3월 26일과 27일 기준 중국 확진자 수를 보면 26일은 총 5,702명, 그중 무증상자가 4,448명을 차지했는데 그중 상해시가 2,631명을 차지했습니다. 27일 어제는 확진자가 총 6,271명, 그중 무증상자가 4,999명, 그중 상해시가 3,450명을 차지했습니다. 네, 3월 27일 중국 현지 시간 21시 23분 상해시는 코로나 전수검사 재실시 통지를 발표했는데요. 락다운이나 마찬가지인 내용입니다. 통지 원문 번역본은 다음과 같은데 원문을 다 들으실 분들은 계속 들으시고 원문을 건너뛰실 분들은 11분 53초로 건너뛰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상해시 코로나 방역 공작 지도 소조 반공실에서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고 인민 군중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고 전면적인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되도록 빨리 실현하고 최근 몇 차례 코로나 검사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해시 코로나 방역 공작 지도 소조는 상해시 범위 내에서 새로운 한 차례의 블록식 격자화 코로나 전수 검사를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3월 28일 새벽 5시부터 상해시는 황포강을 분계선으로 차례별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상해시는 황부장, 황포강을 분계선으로 해서 포동지역, 부동지역과 포서지역, 부시지역으로 나눕니다. 네, 3월 28일 5시부터 상해시는 황포강을 분계선으로 차례별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 우선 포동, 포남 및 인접 지역을 봉쇄하고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한 후 4월 1일 5시에 통제를 해제한다. 이 기간 동안 포서 지역 중 중점 지역은 계속해서 통제 관리를 한다. 4월 1일 3시부터 포서 지역에 대해 통제 관리와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하며 4월 5일 3시에 통제를 해제한다. 둘째, 통제 지역 내에서 주택단지에 대해 봉쇄식 관리를 실시해 모든 인원은 외출하지 않고 인원과 차량은 들어가기는 가능하나 나가는 것은 불가하다.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음식 배달, 택배 등에 대해서는 비접촉 배송을 시행하고 주택단지 내에 들어갈 수 없다. 셋째, 통제 지역 내에서 각급 당정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방역 임무와 기본 운영 보장 관련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전환해서 거주지 소재 주민위원회로 가서 등록한 후 방역 서비스 작업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의료진, 방역인원, 공안경찰, 음식 배송, 택배기사 등은 사원증 또는 소속 증명서로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넷째, 통제 지역 내 모든 기업은 봉쇄 생산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시민 생활과 도시 기본 운영과 관련된 수도, 전기, 휘발유, 가스, 통신, 교통, 환경, 미화, 식재료 공급 등 공공서비스류 기업은 제외한다. 참고로 여기서 봉쇄 생산은 생산을 계속하려면 가능하긴 한데 관련 임직원들이 그 생산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하라는 뜻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데가 많을 수밖에 없죠.
5째, 통제 지역 내 버스, 지하철, 여객선, 택시, 인터넷 예약 차량의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 코로나 방역, 긴급치료, 생활보장, 도시운영, 응급처리 등 관련 차량은 각 구, 정부 또는 각 업종 관리부처 허가 후 통행 가능하고 그 외의 차량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도로에 나오지 않는다. 6째, 시, 구의 각 관련 부처와 공급보장 관련 기업들은 생필품의 충분한 공급, 가격 안정을 확보해야 하고 통제 기간 동안 적정 가격의 식재료 공급을 해야 한다. 녹색 통로를 원활하게 해서 시민 군중, 특히 임산부, 투석, 방사선과 약물치료 등 특수 환자들의 응급진료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각 구, 각 진과 각 동은 전문적인 서비스 보장팀을 구체화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번째, 시민 군중들께서 상해시의 코로나 방역 작업을 지원, 이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거주지의 동사무소 또는 기업의 통지 요구에 따라 시간대별로 나눠서 질서 있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세요. 위에서 지정한 검사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자는 쇠션마라는 앱이 황색으로 변환된다. 참고로 쇠션마는 상해시가 알리페이 또는 위챗에 연결한 건강 바코드인데요. 녹색은 정상, 이상 없음이고 황색은 코로나 중점 지역에서 상해시로 들어온 지 14일 미만, 빨간색은 아직 퇴원 안 한 확진자, 밀접자 또는 격리가 필요한 자입니다. 정상 사유 없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의거해 법적 책임을 물 것이다. 상해시는 방역 상황에 근거해 방역 조치를 개선 조절할 것이다. 시민 군중 여러분들이 이해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 네, 여기까지가 3월 27일 저녁에 상해시가 발표한 통지문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청명절 연휴입니다. 14억 인구 중 상해시 인구는 2,500만 명이고 상해시 방역조치 강화 여부라는 한 가지 재료로 증시를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수 소비에 불리하고 투자 심리에도 불리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미크론 무증상자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해시가 이렇게 방역 강도를 올렸는데 상해시는 전국에서 도시 운영과 관리 효율성이 가장 높은 도시라서 지금 당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같이 협조해야 하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마무리할 능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이 왜 지금도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지에 대해 이런저런 의문이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해시는 이미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거의 전체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두세 번 진행했고 3월 28일 오늘부터 또 한 차례의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락다운하는 것입니다. 상해시라는 도시의 중요도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해야 아마 재확산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게 아니라 고위험 지역, 즉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나 점점 확산되는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하는 거라서 상해시가 3월 28일 5시부터 4월 5일 3시까지 실시하는 락다운을 전국적인 걸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은 왜 맨날 제로 코로나야? 그러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현상이나 피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단기적인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14억 인구의 방역을 그냥 손 놓을 경우 아마 중국이 장기적으로 치르게 될 어떤 대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가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를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의료 자원인데요. 중국의 의료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매일 확진자가 30만 명대 나오는데 중국 인구가 한국의 한 28배니까 중국으로 환산하면 매일 800만 명대가 나오는 셈입니다. 사람에 따라 경증, 중증 등등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만약 극단적인 상황, 중증 비중이 높을 경우 의료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병원들의 정상적인 치료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안과나 피부과 등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아직 병원의 민간화가 안 된데, 물론 지역마다 도시마다 큰 병원, 작은 병원들이 다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 자원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발 중국 제재 측면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2018년 3월 대중국 무역 제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역, 반도체, 외교, 정치, 군사, 언론 등 많은 수단을 통해 중국을 제재, 견제해왔고, 미국이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지금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지금이든 향후에든 장기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내에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발견됐으면 즉시적으로 능동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재확산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은 아시다시피 전염성이 그 전의 버전보다 몇십 배 높죠. 만약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어쩌면 또 하나의 구멍을 제공할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는 20차 당대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선택 결단에는 항상 득과 실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득과 실의 그 중요도와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고, 현실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방치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는 아마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10월 또는 11월에 20차 당대회, 즉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전에 코로나 확산을 빨리 잘 잡아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후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올리기 위한 이런저런 시도를 해야 할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각종 수단을 이용해서 미국 국내의 반중 정서를 더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넷째는 중국의 공무원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중토 과거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 있지만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방역 일을 제대로 못한 공무원들을 즉시 면제시킨 사례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이번 달 3월에도 길림성의 공무원 몇 명, 그리고 심천시의 공무원 몇 명을 바로 면직시켰죠. 방역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면직될 수 있고, 그러면 본인 커리어가 그냥 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다섯 번째는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미국의 생물무기 실험실이라고 보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생물 실험실 명분으로 생물 무기 실험실을 운영해온 이슈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덮어졌는데, 이번에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생물 실험실, 즉 미국 국방부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생물 무기 실험실에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발견함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든 중국 입장에서든 많은 나라들 입장, 여기에 우크라이나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물 무기 실험실 문제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덮으려고 할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계속 진실을 폭로하고 증명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할 것인데, 그래서 이 건의 진전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300여 개 생물 실험실 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와 중국의 주변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미국 국방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미국의 생물 실험실과 중국의 코로나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증명된다면 이건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속에서 시간이 질질 끌려질 수도 있고요. 아직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든 기존 버전에 비해서는 독성이 낮아진 건 맞지만 그냥 독감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를 떠나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안전만을 고려해도 엄격한 방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득과 실이 있겠죠. 그리고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명 안전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14억 인구인 중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대적인 비율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낮은 비율이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인구 절대치가 너무 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이번 오미크론 바이러스든 그 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든 감염됐을 때 그리고 완쾌한 후에 인체의 각 부위, 특히 뇌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에 관한 연구가 동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심지어 각 인종, 성별, 연령별로 인체에 대한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한 그런 연구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영향이나 부작용이 인종, 종족, DNA에 따라서 다르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정치 체제가 다르고 같은 이슈라도 또 국적이나 입장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접하는 정보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생각을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방역과 건강에 꼭 조심하세요. 이어서 심천시,深圳시 인구 1,800만 명인 심천시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기존 상황은 3월 들어 찐중투 중국 시황 영상에서 이미 몇 번 언급해서 반복하지 않고요. 3월 27일부터 업데이트하겠습니다. 3월 27일 밤에 심천시 정부에서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방역 조치 업데이트, 하나는 경기 안정화 대책입니다. 참고로 심천시의 일별 신규 확진자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지리적으로 홍콩 바로 위에 있고 끝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않고 또 4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청명절 연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천시 코로나 방역 통제 지휘부는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이하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원문을 들으실 분들은 계속 들으시고 건너뛰실 분들은 24분 38초로 가시면 됩니다. 네, 첫째, 심천시는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한다. 통제 관리 지역, 방지 지역은 계속해서 방역을 엄격히 시행한다. 둘째, 주택 단지의 방역 관리를 계속 잘 해야 한다. 체온 측정, 바코드 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입장 시 바코드 스캔 플러스 전자 확인 등 요구에 따라 출입 시 48시간 내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셋째, 중점 장소에 대한 방역을 계속 잘해야 한다. 사우나, 안마, 발 마사지, 스파, 바둑방, 마작방, PC방, 바, 노래방, 스크립트 킬게임, 탈출게임 등 비생활 필수 밀폐 장소는 잠정 영업 정지를 계속 시행한다. 학생 공부방과 어린이집, 오프라인 학원 등은 영업 정지를 계속한다. 각종 외식업체는 유동량 75% 내에 한해 질서 있게 개방하고 입구에서 체온 측정, 건강 바코드와 이동 바코드 등을 확인해서 입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도록 리마인드 해줘야 한다. 각종 공공장소 출입 시 대중교통 승차 시 48시간 내 음성 결과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밀집성 활동에 대한 관리 통제를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 대형 이벤트, 포럼 등 단체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 인원 밀집을 줄인다. 시민들은 가급적 나가지 말고 다른 집으로 놀러 가지 말고 모이지 말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심천시에서 나가지 않도록 한다. 다섯 번째, 청명절 기간 즉 4월 3일부터 5일 모든 공동묘지, 납골당, 묘지용 녹지 등 서비스 장소에서의 현장 성묘 활동, 단체 성묘, 바다 장례식, 수목장 등 인원 밀집 활동을 계속해서 잠정 중단하고 재택 제사와 온라인 성묘를 권한다. 여섯 번째, 개인의 건강관리를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 시민들은 스스로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질서 있게 코로나 검사에 협조하고 손을 자주 씻고 청결 유지를 자주 하고 공공젓가락 등 위생 습관을 견지해야 하며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후통, 기침, 발열, 무기력, 호각 감퇴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진찰 받는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피한다. 일곱 번째, 계속해서 방역 관련 4개 책임을 잘 지어야 한다. 참고로 4개 책임은 소속 지역의 책임, 방역 관련 부처의 책임, 소속 기업의 책임, 그리고 개인 책임. 기업의 방역 주체로서의 책임을 잘 지어야 하고 시, 구, 동과 기업은 신아이치 방이통이라는 앱을 사용해 방역 작업에 잘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티안구 일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부티안구 방역지휘부에서 별도로 통지한다.
본 통지는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행하며 후속 조치는 방역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 3월 27일 같은 날 심천시는 중소미형업체, 즉 중형, 소형 미형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에 심천시는 3월 25일에 이미 심천시 코로나 상황 대응 관련 시장 주체의 곤란 완화 지원 조치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천시에는 시장 주체가 380만 개가 있는데 그중 특히 중형, 소형, 미형 업체 대상으로 총 8개 분야 30개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주로 비용 절감을 둘러싸고 부동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부담 경감, 코로나 소독 보조금, 사회보험 비용 지연 납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웠고 심천시 시장 주체들의 부담을 총 750억 원 경감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내용으로 3월 27일에 심천시가 추가로 중소미형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해당되는 소형 미형 업체와 자영업자 중 국유 자산인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료를 3개월 면제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3개월은 반값, 그리고 사립 어린이집은 3개월 임대료 면제. 둘째는 식재료의 충분한 공급, 안전, 가격 안정을 보장하고 심천시 내는 1시간 내 도달, 광동성 내는 2시간 내 도달이라는 보장을 구축한다. 셋째는 심천시 롱강구는 2천만元의 소비권을 발급하고 올 들어 통제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에게 업체당 1만 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넷째는 심천시 광민구는 중형, 소형, 미형 업체들의 신규 대출에 대해 20%의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등등. 그래서 3월 25일과 27일에 심천시가 중소, 미형 업체 그리고 자영업체에 대한 이런 지원책을 내세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을 지켜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지난 3월 16일 려허 부총리가 금융안정위 전문회의를 소집한 후부터 투심이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전체적으로 투심 회복이 확실히 잘 된 상황은 아니라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조금씩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는 국내는 3, 4월 내수 경기 둔화 우려, 부동산 지표 개선 난항 우려, 코로나 확산 우려, 기업 실적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글로벌 경제 등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였습니다.